5월 달에 2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냈는데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수익을 낸 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만 나던 시절도 있었고 수익을 내다가도 한순간에 다 까먹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어떤 매매가 저한테 잘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달 혹은 몇 달치 매매 방법을 복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그 수익을 준 매매 방법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수익 전환이 될 듯 말 듯한데 아직은 어려우신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5월 달에도 어떤 매매 방법이 2천만 원이라는 수익에 가장 큰 기여를 했을까? 2천만 원을 버는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매매 방법이 무엇일까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세 가지 매매 방법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복기를 해보니까 역시나 이 세 가지 매매 방법은 확률이 높은 자리고 항상 제가 잘 하던 자리더라고요. 이 자리는 저한테만 유리한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27가지 실전 매매한 차트를 보면서 크게 세 가지 매매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매매 방법은 세 가지지만 그 27가지 차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차트 이론이 들어있습니다. 즉 분류는 이렇게 같을 수 있지만 다른 종목, 다른 차트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같은 매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차트 이론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세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차트를 보시다 보면 실전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다양한 실전 팁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차트 공부를 많이 하고 차트를 자주 보지만 뭘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헷갈리셨던 분들은 혹은 수익화가 눈앞에 있는 듯한데 아직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영상이 분명히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줄 겁니다. 먼저 난이도별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 총 3가지 매매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상, 중, 하 이렇게 3가지 매매 난이도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3위 그게 난이도 상이에요. 역시 어려우니까 3위더라고요. 매매 방법 2천만 원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를 한 매매 방법 3위는 가장 어려운 거였고요. 2위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게 역시나 1위였어요. 그래서 3위, 2위, 1위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3위 박스권 바닥 반등 이거는 어떤 식의 매매냐면요.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차트에 바닥을 예측해서 들어가서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왜 어렵냐면 이 바닥을 잡는 게 좀 어려워요. 여기서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여기서 돌릴 수도 있는데 돌리는 척 하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을 구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고 3위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실전 차트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SG 헬스케어라는 종목인데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었어요. 여기서 매매를 2번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매매한 자리가 여기죠.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시면 보이시죠? 얘가 여기서 하락하기 직전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돌파를 했을 때 여기 고점 여기서 횡보를 했던 자리들 이런 데가 박스권 상단이 되는 거고요. 여기 종가 이런 데가 그리고 역시나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 형성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부터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평이 수렴이 되고 있었어요. 박스권 바닥에 내려왔는데 마침 거기서 5일선, 21선, 61선 그리고 33일선까지 여기서 이평이 수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을 할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반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61선이나 33일선 정도를 손절 잡고 스윙으로 끌고 가도 됐었을 법한 자리였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로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먹는 매매로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린케미컬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자리는 여기에요. 5월달에 매매한 이 자리. 이 자리가 왜 박스권 매매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앞쪽 매물대에 지지를 한 박스권 하단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앞서 고점을 여러 번 찍었던 이 자리도 박스권 상단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올라갈 때 매매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쭉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돌림봉이 나오고 5일선을 지지하는 흐름 또 한 번 다시 5일선을 돌파, 5일선 11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하는 이런 자리에서 돌림 자리를 확인을 하고 들어간 매매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이평이 수렴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박스권에서 무조건 예상을 하고 들어간다기보다는 돌림 자리를 확인을 하고 돌림봉이 나오면서 5일선 돌파 지지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안전한 매매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등지팜입니다. 이 종목 역시 이렇게 1차 상승 이 종목 역시 큰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나왔고 박스권 바닥에서 반등을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보시면 요 캔들에서 매매를 한 거예요. 제가 자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횡보를 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여기서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이탈을 했지만 다시 회복을 했죠. 그리고 회복을 하면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 상승을 했을 때 저는 그 상승하는 캔들 안에서 단타를 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있고 얘가 이렇게 돌파 슈팅이 나올 때 5일선, 11선, 21선을 동시에 돌파를 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이렇게 강력한 돌파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매매 타점을 보면은 제가 여기서도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좋은 매수 타점이에요. 이렇게 보면 뭐 꽤 저점에서 잡았고 여기서 요 매수 타점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여기다 예측해서 잡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는 물론 매물대를 보고 매수를 한 건 맞지만 일종의 뇌동 매매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올지 몰라서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낭비를 할 수가 있는 매수가 된 거죠. 저는 이때 매수를 한 바람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이라는 시간을 버리게 됐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떨어진 이후에
충분히 돌림이 나와서 이렇게 돌림봉을 만들어주고 5일선을 지지한 이후 이런 음봉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돌림 이후에 돌파가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안전하고 더 좋은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매수한 건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다음은 세명전기예요. 이 자리의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왜 박스권 바닥 매매인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여기서 이미 1차 상승, 2차 상승을 했어요. 근데 2차 상승 조정하는 자리가 앞에 매물대를 지지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지지를 하면서 이평을 수렴을 시키고 이평을 수렴시킨 이후에 5일선, 11선, 21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고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어요. 이런 자리가 매수 매점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다음날 실제 돌파하는 캔들을 잡아서 단타를 친 거죠. 만약에 이 전날 잡았다면 21선 혹은 이 전날 캔들의 저점 정도를 손절 잡고 매수를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매 타점을 보시면 이때 짧게 바이와 셀이 찍힌 이 타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잘못 매매를 한 거예요. 왜 잘못 매매를 했냐면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이 이미 크게 나온 자리예요. 일단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들어간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까지 나온 이후에는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몰라요. 이때는 이렇게 반등이 짧게 나와서 제가 얼마든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지만 이렇게 운 좋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흘러내리는 차트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2차 상승까지 나온 이후에는 좀 더 천천히 이 상황을 보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히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돌림봉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한 매매고요. 2차 상승 이후에 직후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뇌동매매라고 할 수 있어요. 뇌동매매로 들어갔다가 정신 차리고 다음날 바로 매도를 한 이런 타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은 인성정보입니다. 이 자리 설명할 건데 이 자리도 박스권 하단이에요. 왜 여기가 박스권 하단 매매인지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이 나온 다음에 또 충분히 조정을 거쳐서 여기도 돌림봉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더 정확하게 5일선과 11선을 모두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살짝 갭을 떴죠. 돌림 자리에서 이평선을 수렴시키고 돌파한 자리에서 갭을 띄우면 이렇게 상승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좀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평이 수렴해서 상승하기 좋은 차트를 만든 자리에서 갭을 띄우면 그만큼 그날 힘 있는 매수 주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갭을 띄우면 상승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그런 관점으로 여기서 시초가에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했던 거고요. 매도는 당연히 앞쪽 고점, 이런 고점에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 차트가 이렇게 돌리는 자리가 어딘지 보시면 여기 앞쪽에 거래 터졌던 캔들, 종가, 그리고 224일선을 이렇게 지지를 했어요. 장기 이평선도 지지를 하고 1차 상승 종가도 지지를 하고 그리고 돌림 자리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박스권 바닥이고 이 박스권은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일선과 11선이 수렴한 자리에서 돌림봉, 빼꼼하고 돌림봉이 나왔고 캔들이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높은 자리를 만들어줬었습니다. 지금 3위 박스권 바닥 반등 차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자주 나왔던 세부 차트 이론이 뭐가 있었나요? 뭐 박스권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왔고 이평 수렴, 뭐 기준봉, 돌림 자리, 5일선 돌파 지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이런 세부적인 용어들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2위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천만 원 수익을 달성을 하면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한 매매 기법 중에 2위는 박스권 매집 지지 차트입니다. 이거랑 조금 달라요. 얘는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이 내려오면서 박스권 하단 어딘가를 지지하는 거를 타점을 세밀하게 잡아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라면 이거는요. 이런 아직 올라가지 않고 매집만 이렇게 하던 종목에서 여기서 이 매물대를 살짝 돌파하네 하다가 이렇게 슈팅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를 한다 싶은 자리에서 보아 갔다가 돌파가 나오면 파는 거죠. 이거는 스윙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스윙인데 얘가 더 긴 스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횡보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차트를 좋은 자리를 잘 만들어 놓으면 빨리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릭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명확하게 말하면 박스권 지지 돌파 매매가 아니에요. 왜냐면 실전 차트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매매를 한 거잖아요. 이 종목은요 있잖아요. 여기 대량거래, 단봉 대량거래, 여기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다 매집이에요. 이렇게 매집을 한 이후에 이렇게 개미털기를 하고 다시 올라온 거죠. 매집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주가가 올라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루 정도 페이크를 주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성급하게 매수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하락하니까 또 사고 하락하니까 또 사고 그랬었던 거예요. 슈팅이 나와줘서 여기서 매도를 하긴 했지만 제가 실수한 게 뭐였냐면 여기가 어쨌든 매물대였기 때문에 요 위에 캔들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이런 지지를 만들어줬었던 거잖아요. 여기서 지지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저항 매물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지지였다면 여기서 올라가는 누군가들한테는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다 저항이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저항을 이제는 뚫겠지라고 예단하고 미리 샀던 게 저의 패착이었던 거죠. 다행히 탈출은 했지만 더 정확하게 매매를 하려면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를 한 거를 본 다음에 매수를 했으면 그 다음 박스권의 상단 여기까지는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돌파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이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온 자리 혹은 이 다음날 이렇게 지지하는 아랫꼬리 음봉에서 매수를 했더라면 아주 좋았을 거겠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매수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정도 박스권 하단까지는 매수를 해보자. 어차피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왜냐면 이 매집들이 무시할 매집은 아니었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또 빠진다 하더라도 쌍바닥을 찍으러 갈 것이다. 지금 크게 쌍바닥을 찍었고 돌렸고 돌파를 했습니다. 다음 사면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자리의 매매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 박스권 돌파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 아닌가? 되게 위험한 자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면이라는 종목은 여기서 매매를 한 거죠. 이렇게 매매를 한 겁니다. 여기가 일종의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저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점점 고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산들을 다 뚫고 넘어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사면이 조정을 주고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할 때는 항상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도 1차 상승 눌림, 2차 상승 눌림에는 쳐다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중간 정도의 매수를 한 거거든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이번에는 여기를 돌파를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한 수급을 믿고 여기서 먼저 단타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종가가 앞산을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를 한 걸 보고는 그 다음날 시초에 들어가서 고점에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매직 박스권 돌파를 노리고 매매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여기 어디가 매물대일까요? 제가 선으로 그어놨죠? 여기가 매물대였고 이 매물대를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에 제가 단타를 쳤었던 겁니다. 또 차트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줄을 그어놨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가 매물대라는 건데 앞쪽에서 이렇게 급등 급락을 하기 전에 여기서 살짝 횡보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횡보할 때도 당연히 매물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을 하면요 이런 장대양봉과 장대음봉은 시가와 종가에 매물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 그리고 장대양봉 시가와 장대양봉의 종가 이런 거에 걸쳐서 강한 매물대가 여기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물대를 이 캔들 두 개가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지지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강한 거래량 없이도 이렇게 돌파하고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슈팅이 나왔는데 이 슈팅 나온 자리가 어디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장대양봉과 장대음봉의 시가와 종가에는 강한 매물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그 매물대에 맞고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에서는 한번 팔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물대를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다음날 들어가서 상승할 때 저항 매물대를 보고 매도를 한 거죠. 다음 종목은 TC 머티리얼즈입니다. 이거는 또 무슨 매물대를 돌파한 차트일까요? 차트로 보시면 네 여기에요. 제가 한 요 정도의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차트의 매물대는 여기에요. 이렇게 대량 거래 나온 이 캔들 자체가 다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시는 건데요. 이 종가 기준으로 여기를 돌파할 때 매물대 돌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봉으로 보면 더 정확하겠죠. 5월 27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밖에서 6,250원 정도의 선을 그어놨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가 상장일에 시가 부분이 형성되어 있어서 강한 매물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매물대가 많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구체적으로 여기를 당겨서 보시면 상승했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와요. 그리고 상승을 하죠. 저는 여기서 바로 산 건 아니고 여기서 지지하고 살짝 올라갈 때 이런 자리에 매수를 해서 여기서 떨어질 때 이런 자리에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면 좀 더 잘 보이시죠? 이 매물대를 돌파할 때 여기서 지지가 나올 때 분봉상 매수 타점을 잡아서 매수해서 매도를 한 거예요. 다음에 갭이 떴을 때 매도를 한 거예요. 다음은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가져가다가 한 번 더 사서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매물대 돌파인지 볼게요. 이렇게 차트를 크게 보니까 바로 보이시지 않나요? 이렇게 이런 매물대를 이 다 매집이잖아요. 매집 거래량 엄청 터진 거 보이시죠? 매집을 쭉 해놓고 이렇게 개미털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다시 그 매물대를까지 올린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거래량으로 의지가 있다고 보고서 여기서 한 차례 사고 버티고서는 올라갈 때 추매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아셔야 될 개념이 거래를 확 줄인 개미털기 구간 이 구간이 중요해요. 이 매물대가 있을 때 앞에 매물대가 있을 때 거래량 없이 하락해서 외바닥 혹은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와서 매물대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해주잖아요. 그럼 개미털기가 한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상승 방향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팁 드린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한화라는 종목입니다. 이건 딱 봐도 아시겠죠? 여기 앞에 매물대를 지지하고 우상향할 때 제가 이렇게 먹었어요. 이런 것도 보시면 뭐 이런 자리에서도 바로 갈 수도 있었을 거고 이런 자리에서도 바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도 바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빠졌어요. 그리고 거래량 없이 지루하게 쭈루루루루 떨어져서 이쪽에 바닥 하나, 두 개, 세 개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다시 매물대 고점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 개미털기가 진행이 된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물대 지지만 잘해주면 상승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왜 꼭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털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매물대를 돌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무너지니까 제가 심리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11선까지 손절을 잡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버텨볼 걸 이거 하루를 못 버텨가지고 오르기 직전에 이렇게 꼭 한 번씩 이렇게 털리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여기선 털렸지만 정신 차리고 여기서 다시 잡아서 한 번 먹고 두 번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개미털기 이후에 매집 고점을 돌파하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건 여기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전 차트로는 안 볼게요. 그다음 가운전선이에요. 네, 여기다 또 줄을 그어놨죠. 네, 여기 매집산 하나, 매집산 두 개 거쳐서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해서 매도. 잘 보이시죠? 이거는 되게 이렇게 이평 수렴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이평이 그렇게 수렴이 되어 있지 않은 자리인데 그냥 매물대 돌파만 보고 매수를 한 겁니다. 이평 수렴도 중요하지만 이런 박스권의 돌파 지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평선도 매물대고 가격 차트도 매물대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저는 매물대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차트상의 위치라면 두 개 다 무엇을 보던 저는 구분하지 않아요. 이평선이랑 가격 차트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보면 사실 중요한 건 차트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차트에서는 이평 수렴이 더 중요하고 어떤 차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도 제가 살짝 보면은 여기서 그냥 올라갈 때는 안 잡고 있다가 얘가 슈팅을 줄 때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돌파할 그 의지를 보였을 때 잡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실한 돌파를 확인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이때 음봉으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눌러준 구간이 있었는데 물론 이건 페이크였겠지만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페이크였겠지만 이게 이어져서 쭈루룩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이라도 더 싸게 잡겠다라고 생각하다가는 큰 하락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입니다. 이거는 매집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털리는 바보 같은 짓을 했었는데요. 여기는 다 매수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한 게 자라 매매입니다. 보성 파워텍은 실전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매집산이 있으면 그거는 강한 박스권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성 파워텍처럼 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횡보하는 구간도 일종의 박스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얘는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횡보하던 자리를 이탈했다가 회복하고 다시 밀려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와서는 그 자리에다가 의미 있는 수렴을 만들고 있던 차트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여기가 의미 있는 박스권인지 보이시죠? 여기 아래가 박스권 하단이고 얘는 박스권을 이용해서 쌍바닥을 만들고 여기서는 밀렸지만 여기서는 점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수렴을 하고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평이 모였기 때문에 21선 정도를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모아가서 박스권 상단을 제대로 지지하면 돌파가 나올 수 있다. 이 매도한 자리 역시 전고점에서 캔들 저항이 있었던 자리였죠. 이런 자리를 찾기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바닥권에서 나오는 이런 자리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런 박스권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다음, 여기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온 매집 산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평을 수렴시키면서 아침에 뉴스가 뜨면서 얘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초가에 로보티즈가 갭을 뜨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매집 산을 만들고 이렇게 거래량 없는 개미털기 구간도 확인을 하고 여기서 5일선을 돌파해서 지지하는 약간의 정배열을 만들었죠. 그런 자리에서 돌림 자리를 만든 자리에서 뉴스를 띄우면서 시초가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 이렇게 짧게 단타를 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는 아직 매물대를 확실하게 돌파한 자리가 아닌데 왜 상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집을 하고 개미털기를 한 다음에 충분히 이평을 모아서 5일선을 돌파하고 지지하는 이런 상승 전조 증상이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5일선을 돌파한 채로 며칠간을 지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초가 갭상승, 이게 중요한 힌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뒤쪽에 나온 이 타점도 의미 있는 타점인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CS 베어링, 이건 다 아시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아래쪽 박스권을 돌파할 때 이 돌파하는 수급을 보고 제가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매도를 한 거죠. 보시면 산이 하나, 둘, 세 개예요. 크게는 쌍바닥 이렇게가 있는 거고요. 산이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은 이쪽에 박스권 상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는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단기 이평선이 여기까지는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횡보 추세예요. 그러니까 차트상에 역배열에서 횡보로 전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이 상승할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G2파워. G2파워는 아까 보성 파워텍과 비슷한 자리예요. 여기서 모아갈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갭이 있죠. 여기 개파락한 자리, 여기 횡보한 자리, 여기도 개파락을 했죠. 그리고 여기 횡보를 했죠.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 보이시죠? 여기서도 박스권 하단, 여기서 박스권 하단에서 갭으로 떨어지니까 여기가 저항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갭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내려오고 박스권 상단은 또 갭으로 돌파하고 박스권 상단이 지지가 되고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를 하다가 하락하고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올라오고 박스권 상단에서 지속적으로 뭐 윗꼬리는 달지만 명확한 돌파는 하지 못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성 파워텍처럼 이 종목 역시 바닥 하나, 두 개, 세 개를 만들면서 이평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수렴시켜놨어요. 이평을 수렴시키면서 캔들 차트도 점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수렴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올라왔을 이때부터 여기서 모아서 이런 데서 한번 팔고 여기서 또 매수해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건데요.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올라왔을 때는 여기서 캔들과 이평이 수렴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아서 기다렸다가 슈팅을 줄 때 그 다음 저항 자리라고 생각됐던 그 구간들 근처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한 거죠. 여기서 매도를 한 다음에 생각보다 강한 캔들이 형성이 되었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부터 1차 상승, 눌림, 2차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건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매집하는 박스권이 있고 혹은 이게 바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락 쌍바닥을 만드는 차트이기도 했었어요. 매집을 하거나 매집 산이거나 아니면 하락 쌍바닥이거나. 근데 개념은 맥락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고점을 지지를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모아가서 슈팅할 때 매도하는 맥락은 같다는 거죠. 이 박스권 매집을 지지해서 매매하는 이런 방식에서는 어떤 세부 차트 이론들이 있었나요? 이평선 지지, 그리고 장기 이평선 또 지지, 장기 이평선의 추세, 역배열 횡보로 바뀌는 거 이런 추세, 그리고 매물대, 박스권, 스윙, 쌍바닥, 갭상승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런 것도 이런 세부적인 차트 이론 또 역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대망의 1위 차트 매매 기법 말씀드릴게요. 예상하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뭐냐면 1차 상승 조정, 매물대 돌파 지지입니다. 여기서도 매물대 돌파 지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매물대 박스권 지지 매매잖아요. 이 두 가지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차이는 기준봉의 유무, 그리고 눌림의 유무,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기준봉 거래량을 말해요. 기준봉 유무, 눌림 유무, 기준봉 거래량의 유무 이런 것들로 얘와 얘의 차이가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또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쌍입니다.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그걸 넘어서는 기준봉,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지, 그리고 반등의 매도. 이것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기준봉 이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 눌림의 거래 감소 엄청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돌파의 매도 이런 자리가 맥점이 된다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여기 매물대를 지지를 하는 자리에서 거래 감소 캔들이 나오면 반등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자리 말고 이 자리도 1차 상승 눌림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여기 매물대를 지지를 하는 걸로 보고 1차 상승 눌림이라고 해석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는 매물 소화봉, 여기 앞쪽 매물에 매물 소화봉으로 여기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여기 거래량 터진 캔들을 지지를 하고 본상승이 나오는 그 길을 열어주는 매물 소화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서울옥션. 거래량 터진 캔들, 얘는 거래량이 안 터졌죠? 그러니까 기준봉으로 좀 애매해요. 매물 소화봉 혹은 매집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봉 이후에 조정이 이 매물 소화봉, 매집봉 근처에서 종가를 마감했어요. 그래서 저는 종가로 베팅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슈팅에 매도를 하는데 조금 더 먹겠다고 불탈기를 해서 매매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세종텔레콤은 이때 감자로 인해서 거래 감소 이후 첫 상승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1차 상승으로 봤고요. 상한가부터 음봉 윗꼬리까지 아주 큰 상승을 했죠. 이렇게 큰 상승은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큰 잔파동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상승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날 이렇게까지 빠졌다? 그럼 반등할 확률도 매우 높겠죠. 그래서 급락에 잡아서 반등에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온 이렇게 거래량 터진 음봉의 윗꼬리가 저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일찍 판 거고요. 태용입니다.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어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캔들 이후에 이 음봉이 매물 박스권 지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준봉의 거래량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저는 1차 상승으로 봤습니다. 1차 상승 눌림에 매물대를 지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매도. 그리고 이 눌림에 거래량 감소된 거 보이시죠? 이런 게 매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1차 상승 조정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아까 여기 매물대 지지할 때, 병 수렴할 때, 5일선 지지할 때, 그리고 갭상승할 때 매수해서 여기 단타를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후에 1차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1차 상승 이후에 눌림에는 또 눌림목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11선까지 빠졌고요. 그 자리가 최대 거래가 터진 캔들의 시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얘가 여기서 35,000원 정도부터 7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고점 대비 한 50 정도 하락을 한 거거든요. 이제 50 정도 하락을 했을 때는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또 높습니다. 그런 것도 팁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언 디바이스인데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거래량 터진 캔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매물대를 지지하는 저점을 찍고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짧게 단타를 치고 나왔습니다. 이때 저항은 이 121선이 되는 거죠. 오광로 사이였는데요. 이 상장일 캔들을 1차 상승 기준봉으로 봤습니다. 이거는 상장일 당일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상장일 다음날 거래 감소를 하면서 도치 캔들이 만들어졌죠. 이랬을 때 이 기준봉과 거래 감소 캔들 이 두 가지가 전형적인 거감운봉의 그 캔들 쌍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감운봉의 저점 부분을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저점에 잡지는 못했어요. 저점을 찍고 올라올 때 단타를 친 겁니다. 다음 마음 AI 누가 봐도 1차 상승 잔파동에 매매를 한 거죠. 여기서 잔파동에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는 거래 감소에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한 거죠. 이것도 1차 상승 잔파동에 한번 매매를 하고 거래 감소에 매수를 해서 매매를 한 겁니다. 큰 1차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락을 너무나도 깊게 줬어요. 이 기준봉에 저가 근처까지 눌렸거든요.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 양봉의 저점에 손절을 잡아도 될 정도로 깊게 눌렸기 때문에 이 양봉 저점을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살짝 반등할 때 매수를 해서 제대로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한 거예요. 1차 상승 후에 눌림 잡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그 눌림에 대한 기준이 앞에서는 이런 어떤 매물대였다면 지금은 이 강한 거래대금이 터진 캔들의 저점을 기준으로 잡은 거죠. 이건 아까 여기서 박스권 상단 지지를 할 때 매수해서 매도했던 종목이었는데 그 이후에 돌파 시 발생한 이 캔들이 아주 강했죠. 그럼 이건 1차 상승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캔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차 상승 이후에 거래 감소하는 캔들에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 상승 운봉 이런 게 다 프리장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놈의 프리장 때문에 매매가 이런 식으로 깔끔하지 못하게 될 때가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LK3연 여기도 또 1차 상승 거래 터진 캔들이 두 개나 나왔어요. 1차 상승 그리고 거래 감소에 매매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 거래 감소 캔들 할 때 어디 지지했죠? 장기 이평선 121선 지지를 했죠? 이런 자리도 지지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지지하고 여기도 지지하고 121선 지지 여기는 121선이랑 21선까지 지지 이런 장기 이평선 지지도 꼭 잘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저 지금 1차 상승 조정 매물대 돌파 지지 하는 요 매매 방법에서 많이 사용된 세부적인 차트 이론이 뭔가요? 거래량, 기준봉, 장기 이평 그리고 눌림, 거감운봉, 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매매 방법을 설명하실 때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았나요? 물론 그런 매매 보면은 알겠는데 기법 뭐 이런 매매 방법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실전에서 이거 바로 써먹기에는 차트가 이렇게 다 깔끔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해주니까 깔끔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되게 복잡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차트 이론도 너무 많고 보조지표나 뭐 조건식도 없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사실 볼 때랑 실전이랑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 해보시죠. 맞습니다. 어떤 매매 방법 자체가 아무리 좋고 정형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초 이론들이랑 차트의 핵심 구조 같은 거를 감을 못 잡고 있으면 실전에서는 잘 안 보이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실천 응용까지 A부터 Z까지 작성한 263페이지가 넘는 전자책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전자책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전자책 링크를 남겨드렸어요. 여기서는요 단순히 따라하는 매매가 아니라 스스로 차트를 읽고 판단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차트 기초 이론 그리고 응용, 박스권이든 뭐 이런 거 눌림, 매물 소화, 이격도 응용, 매집, 세력이란 세력이 매집하는 방법, 바닥 찾는 법, 고점 신호 찾는 법, 뭐 이런 거, 고점 매도 타이밍, 파동, 실전 매매, 전략, 주도주를 선정하는 방법, 가장 확률 높은 자리, 차트에 재료를 입히는 방법, 여러 가지 매매 방법들, 기법들, 신규주 매매법, 스윙 매매법, 분봉 매매법, 뭐 다양한 매매 방법들
그리고 조건 검색 시,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팁,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지표, 그리고 매매 일지들까지 26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작성을 했어요. 이 전자책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전자책 링크를 남겨드렸어요. 바로 확인하시고 제대로 차트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책이 여러분 매매 기준을 바꿔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합니다. 이 전자책은 유료예요. 유료지만 비싸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실력 향상에 도움되는 책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